이 여자, 분명히 우리 아들한테서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일 거야. 78세 재벌 회장이 누더기 차림으로 변장한 채 아들이 매일 찾아가는 국수집 여주인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수상한 남자들과 현금 뭉치를 주고받는 그녀. 과거 횡령 전과까지 있다는 소문. 회장은 확신합니다. 저 미혼모가 아들을 노리고 있다고. 하지만 폭우 쏟아지던 그날 밤 한 그릇의 국수가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항상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골목은 겨우 조용해졌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적힌 낡은 팻말 아래 서윤네 국수라는 간판 하나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29살 한서윤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육수를 우리고 오전 내내 면을 뽑고 저녁까지 손님을 받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다 물집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딸 별이가 엄마 손은 국수 냄새가 나서 좋아라고 했던 말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또 그 아저씨 올까? 가게 구석 책상에 앉아 색칠 공부를 하던 6살 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은 걸레를 헹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서윤은 일부러 무심한 척했지만 사실 그녀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매일 밤 11시 반쯤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 남자.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항상 낡은 작업복을 입고 먼지투성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야근하는 건설 노동자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은 낡았지만 구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전혀 없었고 말투는 어딘가 교양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가 늘 골목 입구 어두운 곳에 고급 세단을 세워둔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25분이었습니다. 서윤은 모르는 척하며 설거지를 계속했지만 귀는 골목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11시 30분이 되자 골목 어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역시 그 남자였습니다. 구본혁이라는 이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카드로 계산할 때 본 이름이었습니다. 아직 주문 받으세요? 본혁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공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손님을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이 가게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두어야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윤은 다시 불을 켜고 육수를 데웠습니다. 본혁은 늘 앉던 자리, 창문 옆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골목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윤은 물을 끓이면서 슬쩍 그를 관찰했습니다. 본혁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단정한 이마가 드러났고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서윤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이 골목 건물주들의 명단이 적힌 서류 뭉치였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이 남자는 재개발 업체에서 보낸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건물주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해서 헐값에 땅을 사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면 더 나쁜 경우 강제 철거를 위해 미리 주민들을 조사하는 스파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국수 나왔습니다. 서윤은 최대한 표정을 감추고 국수를 내놓았습니다. 본혁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장님 국수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까닥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본혁은 국수를 먹기 시작했고 서윤은 다시 설거지를 하러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본혁이 계산을 하러 나왔습니다. 5,000원짜리 국수값으로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아니에요. 받으세요. 서윤은 단호하게 거스름돈을 내밀었습니다. 본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돈을 받았습니다. 문을 나서던 그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가게 오래 하실 건가요? 서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이 남자는 가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본혁은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그냥 드시기만 하세요. 쓸데없는 관심은 필요 없으니까요. 본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게를 나갔습니다.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본혁은 골목을 빠져나가 어둠 속 세단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기 전 그는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안에는 깔끔한 와이셔츠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남자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인 척하며 접근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골목 사람들의 약점을 캐내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나쁜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엄마, 저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별이가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딸을 안아올리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세상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이 많거든. 서윤은 가게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창문 틈으로 골목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본혁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본혁의 마지막 질문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 가게 오래 하실 건가요? 그 말에는 분명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 물을 넣고 약한 불에 천천히 끓이는 동안 그녀는 어젯밤 본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렇게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사람치고 좋은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유치원 가기 싫어. 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서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친구들 보고 싶지 않아? 친구들은 좋은데 선생님이 자꾸 아빠 어디 있냐고 물어봐.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엄마가 아빠 역할도 한다고 말해. 우리 별이는 엄마만 있어도 충분하잖아. 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서윤은 골목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노인 하나가 전신주 뒤에 몸을 숨기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전형적인 노숙자 행색이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 골목엔 가끔 노숙자들이 들어와 쉬다 가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노인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이 가게로 들어가자
노인은 슬금슬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은 가게 맞은편 쓰레기통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윤의 가게를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문단속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강도나 좀도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국수를 만들면서도 계속 창밖을 신경 썼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기 노인분 괜찮으세요? 비 맞고 계시는데. 단골 손님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일회용 우산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비 맞으시면 안 되는데. 이거라도 쓰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예리했습니다. 70줄은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그 눈빛엔 날카로운 무언가가 살아있었습니다. 필요 없소. 노인의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우산을 그냥 옆에 두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억지로 도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서윤을 향한 시선만큼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넘어 손님이 뜸해지자 서윤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골목 끝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휙 돌아보니 그 노인이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따라오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윤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빨리 일을 끝내고 가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봉투 사이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서윤이 오후에 잠시 밖에 놓았던 가방이 쓰레기와 함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가방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두툼한 현금 뭉치가 보였습니다.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가방을 안고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밤 11시 반 예상대로 본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게 밖 전신주 뒤에서 노인이 본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본혁은 그걸 눈치채지 못한 채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국수 한 그릇 부탁드려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수를 만들면서도 계속 창밖이 신경 쓰였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본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본혁이 국수를 다 먹고 나갈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그의 뒤에서 노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본혁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노인은 대답 없이 본혁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이런 데까지 와서 뭐라는 건지. 본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윤은 문 뒤에 숨어서 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넌 모르겠지. 하지만 난 다 보고 있어. 내가 무슨 속셈으로 여기 오는지 말이야. 본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노인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서윤의 가게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과 본역을 감시하는 걸까요? 창문 틈으로 밖을 보니 노인은 여전히 전신주 뒤에 서서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인의 감시는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어김없이 골목 어딘가에 숨어서 서윤을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전신주 뒤에, 때로는 폐건물 그늘에, 때로는 쓰레기 더미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서윤은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국수를 만들다가도 자꾸 창밖을 돌아봤고 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도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본다는 느낌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를 마친 서윤은 검은색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별이는 이미 안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고 대충 세어봐도 수백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늦으셨네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번 달 것까지 다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남자는 현금을 받아 재빨리 세어봤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오래 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달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죠. 남자는 돈을 안주머니에 넣고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한숨을 내쉬며 빈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누가 본 건 아니겠죠.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신주 뒤에 숨어 있던 노인은 방금 목격한 장면에 확신을 굳혔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여자는 밤마다 수상한 남자들과 돈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틀 후 비슷한 시간에 서윤은 또다시 검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장소였습니다. 폐공장 뒤편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마른 체격의 안경을 낀 남자였습니다. 서윤 씨, 고생이 많으시네요. 괜찮아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서윤은 이번에도 현금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끝까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본혁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서윤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인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본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본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하신 건 아니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서윤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냥 가게 운영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본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국수만 먹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본혁이 나간 후 서윤은 싱크대에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돈은 정말 필요했습니다. 가게 임대료도 밀렸고 별이 유치원비도 다음 달 것을 아직 못 냈습니다. 하지만 본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돈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뭔가를 요구하면 어쩌죠? 서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서윤은 세 번째 접선을 위해 나갔습니다. 이번 장소는 강변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번 달 것도 챙겨왔어요. 서윤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여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서윤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끼리 이런 거 가지고 고맙다는 말하지 마요. 우린 같은 처지잖아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포옹을 나눈 뒤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강변 다리 아래 어둠 속에서 노인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 여자 분명히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 저렇게 밤마다 돈을 나눠주다니.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한테 속아 넘어가게 둘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골목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수집 사장이 밤마다 수상한 사람들과 만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누가 퍼뜨린 건지는 몰라도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맞아. 밤마다 어딜 나간대. 서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윤이 가게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골목 전신주마다 담벼락마다 노란색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까이 다가가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단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횡령범 한서윤을 조심하십시오. 이 여자는 과거 회사 돈 3천만 원을 빼돌려 수감된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도 수상한 금전 거래를 일삼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녀는 황급히 주변 전단지들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곳곳에 붙은 전단지는 너무 많았습니다. 엄마, 저게 뭐야? 유치원 가방을 맨별이가 전단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전단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광고지야. 하지만 별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여자 맞지? 전단지에 나온 사람. 쯧쯧,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더니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서윤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별이 앞에서는 꿋꿋하게 걸었습니다. 유치원에 별이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 단골 야채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인사를 나누던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문 앞에 누군가 빨간 페인트로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사기꾼 횡령범 같은 단어들이 지저분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앉아 수세미로 문을 박박 닫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개지고 팔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본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문을 닦았습니다. 보면 몰라요? 청소하고 있잖아요. 본혁은 서윤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단지 봤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본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실이면 어쩔 건데요?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할 거예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당신이 그런 사람 같지 않아서요. 서윤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내 과거를 알면 당신도 떠날 거예요. 그래도 듣고 싶어요. 당신 이야기를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 끊으세요. 나한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본혁은 더 말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고 서윤과 함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말리려 했지만 본혁은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한편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인은 입맛을 다셨습니다. 전단지는 바로 그가 밤새 만들어 붙인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서윤의 과거 기사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저 여자의 본색이 드러났는데도 아들 녀석은 왜 저러는 거야? 노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아들이 저런 여자에게 빠져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는데 오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빈 가게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3시쯤 낯선 남자 2명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선글라스를 낀 그들은 영락없이 조폭 같아 보였습니다. 사장 있어요? 서윤은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장인데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수 2그릇 주세요. 서윤은 주방으로 들어가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국수를 내놓자 남자들은 한 입도 먹지 않고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우리가 듣기론 사장님이 돈 문제가 좀 있다던데요?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횡령으로 감옥까지 다녀왔다면서요? 그럼 지금도 돈이 필요하시겠네요. 남자 하나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신속대출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나가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요. 사장님, 지금 장사 안 되시죠? 소문 때문에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움 필요 없어요. 제발 나가달라고요. 그때 한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 테이블을 넘어뜨렸습니다. 국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이고, 미안. 실수했네. 남자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그릇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이요? 횡령범이 경찰을 부른다고요? 남자들은 크크 웃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명함 버리지 마세요.
곧 필요하실 거니까. 남자들이 사라진 후 서윤은 주저앉아 그릇 조각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골목 밖에서는 노인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곧 무너질 거야. 그러면 내 아들도 정신을 차리겠지. 전단지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가게는 완전히 파리만 날렸습니다. 하루 종일 문을 열어도 손님은 한두 명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국수 한 그릇 먹고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렸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루틴을 지켰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끓어오르는 육수를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를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별이 유치원비는 이미 2달째 밀린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어제 왔던 사채업자 2명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 더 함께였습니다. 사장님, 우리 또 왔어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하게 유지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당신들한테 팔 건 없어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국수나 주세요. 우린 손님이잖아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서윤은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수를 내놓자 남자들은 먹지도 않고 그냥 젓가락으로 휘저었습니다. 국물이 테이블에 흘러내렸습니다. 이거 맛없는데요? 횡령범이 만든 국수라 그런가? 한 남자가 국수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돈 내고 나가세요. 돈이요? 이런 맛없는 걸 먹고 돈을 내라고요? 남자 하나가 일어나 냉장고를 발로 찼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냉장고 문이 찌그러졌습니다. 다른 남자는 벽에 붙은 메뉴판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서윤이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난폭해졌습니다.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가게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지금 당장. 서윤이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남자 하나가 재빨리 달려와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경찰이요? 좋아요. 불러보세요. 우린 손님으로 왔다가 음식이 맛없어서 화난 거예요. 횡령범 주제에 장사를 하니 화가 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남자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인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관찰만 했습니다. 저 여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야지. 분명히 무릎 꿇고 빌거나 돈으로 무마하려 할 거야. 노인의 예상처럼 서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가게는 부숴도 좋아요. 저한테 뭘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 딸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골목 다른 가게 손님들한테 피해주지 마세요. 남자들은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강했습니다. 제발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주지 말아요. 남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미없네.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까지 500만 원 준비하세요. 못 준비하면 진짜 가게 박살낼 거예요. 남자들은 깨진 그릇들을 밟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유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골목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노인은 당황했습니다. 서윤이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낮추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건 연기야. 분명히 연기일 거야.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한참 후 서윤은 일어나 깨진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베어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하나하나 조각을 주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소음에 깬 모양이었습니다. 별아, 왜 안 자? 서유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이미 다 봤습니다. 엄마 우는 거 봤어. 아까 나쁜 아저씨들도 봤어. 서유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강하니까. 우리 별이랑 엄마는 이겨낼 수 있어. 엄마, 나 유치원 안 다녀도 돼. 그럼 돈 아낄 수 있잖아.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별이는 친구들이랑 놀아야 해.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서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요. 통장에는 10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별이를 재우고 난 후 서윤은 가게 한구석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에는 사채업자가 주고 간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요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뿐이었습니다. 서윤은 밤잠을 설치며 돈을 구할 방법을 궁리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꽉 찼고 친구들에게 빌릴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한 달 넘게 서윤을 감시하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 주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윤은 의아했지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손님이 귀했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국수를 내놓자 노인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입 먹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오? 노인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이 국수 뭘 넣은 거요? 배가 아파. 서윤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서윤이 당황하며 사과하거나 돈을 쥐어주며 입을 막으려 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횡령범이었다면 당연히 소문날까봐 두려워할 테니까요. 하지만 서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제가 지금 약 사러 다녀올게요.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배가 좀. 기다리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서윤은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약국으로 뛰어갔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서윤이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소화제와 생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약국에서 제일 좋다는 걸로 샀어요. 노인은 어쩔 수 없이 약을 받았습니다. 사실 배가 아픈 척만 한 것이었지만 서윤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짓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소.
노인은 약을 먹는 척했습니다. 서윤은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 국수 때문에 탈이 나신 것 같아요. 오늘 국수값은 받지 않을게요. 그리고 병원비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돈도 없으면서 병원비까지 내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그냥 속이 안 좋았던 것 같소. 서윤은 주방으로 들어가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편찮으실 때는 국수보다 죽이 나아요. 제가 호박죽 끓여드릴게요. 노인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며칠 전 사채업자들이 부순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냉장고, 금이 간 벽, 깨진 그릇 조각들. 이 여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낯선 노숙자를 위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호박죽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조심해서 드세요. 뜨거우니까요. 노인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맛이 이상해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맛있소. 정말 맛있소. 노인은 말없이 죽을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술까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마요?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아까 국수로 고생하셨잖아요. 안 돼요. 공짜로 먹을 순 없소. 노인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밖에 없소. 미안하오. 아니에요.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서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노인은 가게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한서윤이요. 서윤. 그 국수 맛있었소? 노인은 골목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저 여자는 범죄자가 아니야. 노인은 전신주에 기대 섰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이 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소문을 퍼뜨리고 사채업자들에게 정보를 흘린 것. 모두 자신이 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한 여자의 삶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럼 밤마다 돈을 전달한 건 뭐지?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노인은 아직도 의심의 끈을 완전히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가게 문을 닫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번 돈은 10,000원뿐이었습니다. 내일까지 500만 원을 구해야 하는데 손에 쥔 건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돼. 별이 앞에서는 절대 울면 안 돼. 그녀는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별이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딸의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별아.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하지만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은 6시였습니다. 서윤은 결국 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80만 원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폭우로 변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물을 끓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몰라. 그녀는 평소처럼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우렸습니다. 밤새 천천히 끓여낸 육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6시가 가까워지자 서유는 별이를 안방에 들여보냈습니다. 별아, 오늘은 방에서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왜? 무서운 사람들 또 와? 별이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유는 억지로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정확히 6시 사채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5명이 아니라 7명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들은 더욱 흉악해 보였습니다. 돈 준비했어요?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해요. 80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시간을 주시면.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봉투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장난해요? 500만 원을 달라고 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한 달만 시간을 주시면 꼭 갚을게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폭우 속에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은 노인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호박죽을 먹고 간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쓰러질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유는 사채업자들을 제쳐두고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자들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가 따뜻한 거 끓여드릴게요. 서유는 재빨리 주방으로 들어가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저딴 거나 하고 있네. 하지만 서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면을 삶고 밤새 우려낸 육수를 부었습니다. 파를 썰어 올리고 김을 얹었습니다. 드세요. 천천히 드시면서 몸 좀 녹이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맛, 이 정확한 맛. 70여 년 전 판자촌,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굶주린 어린 자철이에게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수, 멸치 몇 마리로 우려낸 육수에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수제비 같은 면, 파 한 줌, 김 한 장이 전부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맛.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8배 나이에 수천억 자산가가 된 지금 처음으로 흐르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노인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국수를 먹을 뿐이었습니다. 한 입 한 입 마치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사채업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국수를 다 먹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네, 돈도 없다면서. 당장 내일 가게 문 닫을 판이라면서. 왜 나 같은 노숙자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거요?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배고픈 건 죄가 아니니까요. 가난한 것도 죄가 아니고요. 누구든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권리가 있어요. 노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뿌린 전단지 때문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낸 사채업자들 때문에 협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쓰러진 노숙자를 위해 마지막 남은 정성으로 국수를 끓여주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골든 그룹 회장 구자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채업자들도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들 당장 나가시오. 노인이 사채업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누구시길래? 나가지 못하겠소?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오. 남자들은 휴대폰으로 재빨리 검색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골든 그룹, 국내 최대 유통기업, 자산 수조원,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허겁지겁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8세 노인이 29 젊은 여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용서하시오. 내가 한 짓을 용서해 주시오.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전단지도 내가 붙였소. 소문도 내가 퍼뜨렸소. 사채업자들도 내가 보냈소. 모두 내 짓이었소.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인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소. 하지만 난 믿을 수 없었소. 미혼모에 횡령 전과까지 있는 당신을. 그래서 시험했소. 당신의 본색을 드러내려고.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소. 완전히 틀렸소. 당신은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소. 빗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서윤은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겠소?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수 맛있게 드셨으면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육수를 우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골든 그룹 회장, 수조원 자산가, 그 사람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쯤 골목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급 양복을 입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백발, 반짝이는 구두, 위험 있는 자세. 이것이 진짜 구자철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은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골든 그룹 회장 구자철입니다. 알고 있어요. 명함 봤으니까요.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회장은 뒤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여러 상자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게부터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낸 사람들이 부순 것들을 전부 새 것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인데. 회장님의 잘못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동정이나 보상으로 뭔가를 받고 싶지 않아요. 서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회장이 급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요. 물건이나 돈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요.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당신의 삶을 망쳤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용서를 빕니다. 서윤은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용서할게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만나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그들이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서윤은 회장을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7년 전 회사 돈을 횡령한 죄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했어요. 맞아요. 전단지에 쓰인 게 사실이에요. 회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당시 회사 상사가 저를 협박해서 명의를 빌려준 거였어요. 저는 미혼모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절하지 못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 저처럼 억울한 미혼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이와 함께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요. 서윤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20명 정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만난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이 여성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제가 가게에서 번 돈으로 그들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지원했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자신도 힘든데 남을 도운 겁니까? 힘든 건 저만이 아니니까요.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조건은 이거예요. 회장님이 진짜 반성하신다면 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시거나 아이들 교육을 지원해 주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겠습니다.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전국의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재단을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당신이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주십시오. 저요? 안 돼요. 저는 그냥 국수나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당신은 국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회장은 일어서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게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서윤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할게요. 화려한 사무실이나 거창한 행사는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만 할게요.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그때 가게 밖에서 본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서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여기 왜 계세요? 회장은 아들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왜 이 여자를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구나. 본혁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본혁아, 내 눈이 맞았다. 이 사람은 진짜 보물이야. 회장은 서윤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식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며느리로요. 서윤은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직 아무 대답도 안 했는데요. 본혁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윤 씨, 저도 아버지처럼 당신을 오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본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서윤은 본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새로운 건물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골든 상생 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의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구내식당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매일 점심과 저녁 미혼모들과 그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엄마, 오늘 국수 진짜 맛있어. 별이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7살이 된 별이는 재단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래, 오늘은 특별히 표고버섯도 넣었거든. 서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예전의 지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2층은 교육실이었습니다. 미혼모들이 직업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제빵, 요리, 미용, 컴퓨터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층은 상담실과 쉼터였습니다. 갈 곳 없는 미혼모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서윤은 이사장 사무실 대신 주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출근해서 육수를 우렸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건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따뜻한 밥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재단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도 왔고 정치인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가장 기뻐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골목에서 서윤을 욕했던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야채 가게 주인 아주머니, 철물점 아저씨, 세탁소 할머니. 그들은 서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소문만 듣고 오해했어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도 봉사 좀 할 수 있을까요? 뭐라도 돕고 싶어요. 철물점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환영해요. 그날부터 골목 사람들은 재단의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돕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서로 미안했던 마음이 따뜻한 손길로 바뀌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구회장이 구내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입었지만 표정은 소박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메뉴가 뭡니까? 오늘은 잔치국수예요. 서윤이 국수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회장은 그 국수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맛 변하지 않았군요. 물론이죠. 제 육수는 항상 똑같아요. 회장은 국수를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 전 어머니의 맛, 그리고 석 달 전 폭우 속에서 맛본 그 국수. 여전히 똑같은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요.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국수 한 그릇 끓여드렸을 뿐인걸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제게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회장은 매일 재단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회장실에서 고급 요리를 먹는 대신 이곳에서 서윤의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들과 아이들을 만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저희 애 봐주셔서 감사해요. 한 젊은 엄마가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예쁜 아이와 놀 수 있어서 제가 더 고맙죠.
예전에 냉혹한 사업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사람 냄새 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본혁이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 씨, 오늘 저녁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서윤은 앞치마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새로운 엄마들이 있어서 저녁 준비를 도와줘야 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본혁은 재킷을 벗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서윤과 함께 주방에서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본혁 씨, 파는 좀 더 잘게 썰어야 해요. 이렇게요? 아니에요. 더 잘게요.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들과 아이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회장까지 모두 둘러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식당을 채웠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거야. 아무도 배고프지 않은 세상. 식사 후 회장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다음 달에 부산에 두 번째 재단을 열 계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더 많은 곳에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럼 내년에는 대구, 광주도 추진하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국수집에서 시작된 꿈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별이를 재우고 난 후 서윤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서윤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어딘가에 계실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배고픈 건 죄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그 낡은 골목도 재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구 회장이 건물주들을 설득해 골목을 보존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서윤네 국수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마당에는 들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서윤과 본혁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작은 국수집 마당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주민들, 재단 식구들, 자원봉사자들 모두 편안한 옷차림으로 왔습니다.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예뻐? 별이가 흰색 원피스를 입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오늘 별이는 화동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 우리 별이가 제일 예뻐. 서윤도 흰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고 단정한 드레스였습니다. 머리에는 들꽃으로 만든 화관을 썼습니다. 서윤아, 정말 아름답구나.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우리 골목의 자랑스러운 며느리인데. 마당에는 테이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서윤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국수, 김밥, 잡채, 떡. 모두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10시가 되자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도 없었고 웅장한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타를 치는 자원봉사자 한 명이 조용한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본혁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쁨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별이가 꽃잎을 뿌리며 걸어왔습니다. 분홍색 장미 꽃잎이 마당을 수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서윤을 대신해 구 회장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사장님, 오늘만큼은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에요. 고마워요, 회장님. 회장은 서윤과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78세에 처음으로 느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본혁 앞에 선 서윤을 넘겨주며 회장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모시거라. 이 사람은 보물이야. 알아요, 아버지. 평생 지킬게요. 회장이 주례를 맡았습니다. 화려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이 담긴 말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돈과 권력만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며느리가 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분은 나누는 마음이라고요. 진짜 권력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힘이라고요.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본혁아, 서윤 씨. 두 사람은 오늘부터 평생 함께 걷게 됩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국수 한 그릇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정성과 따뜻함, 그리고 나눔의 마음을요. 그것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게 아니라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사랑을 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본혁과 서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본혁 씨, 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화려하지도 않고 돈도 없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본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윤 씨,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부자예요.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요. 그래도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함께 이겨내요. 당신과 별이, 그리고 저. 우리 셋이 함께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별이가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나 아빠 생긴 거지? 그래, 별아.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테이블에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서윤이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잔치국수였습니다. 역시 서윤 씨 국수가 최고야. 맞아. 이 맛은 정말 못 잊어.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국수를 더 담아주었습니다. 오후 3시쯤 회장이 큰 팻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비뚤비뚤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점심 12시부터 2시까지 무료 국수 나눔. 회장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그는 그 팻말을 가게 앞에 세웠습니다. 이사장님, 이 가게는 계속 운영하실 거죠? 물론이에요. 재단 일도 중요하지만 이 가게도 제 시작이니까요. 그럼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여기 와서 설거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회장의 물음에 서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일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전구들이 켜졌습니다. 반딧불이처럼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은 본혁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본혁이 물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저도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별이가 그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셋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골목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전구 불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골목을 밝혔습니다. 작은 국수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은빛사연실이었습니다.